13호 추가 부분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낭몽 수능 중심 13호 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12쪽 독서 지문 하나 안 했던 거, 그리고 이 뒤에 복선어 화음가라는 고전 문학까지 고전시까지 하나 하는 걸로 오늘 진행할게요. 되게 짧게 끝나고요. 문제 풀고 들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12쪽에서 문제가 좀 많아요. 16쪽까지 12쪽에서 16쪽까지 지문 읽으시고 문제 풀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수능 특강도 준비하셔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다 읽었죠?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진행할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끝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번 올해 수특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평가, 이 두 개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훈련한 다른 인문 철학 지문이나 경제학 원론에 비하면 훨씬 더 소프트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에요. 뭐만 조심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알지. 공적 영역 말 그대로 다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 개인의 의미죠. 개별, 개체적인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사람들의 구성하는 공간 영역을 의미하는 두 가지 구분, 이렇게 영역에 대한 구분은 쉽게 판정될 거고요. 공공성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옵니다. 12쪽에 보시면 이게 작년 수완이었거든요. 작년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이 올해 수특에도 한 번 또 따라왔어요. 진짜 내려나? 심지어 이게 이 촬영한 날 어제 고2 교육청 모의고사에 미술예술 지문에, 건축 지문에 또 역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건축물로서의 기능, 이것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말하면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긴 한가 봐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안 어려워. 공적 영역 같은 경우는요. 공공성. 요거는 이제 다 푸셨다면 읽었을 텐데, 공공성은 이 공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란 국가랑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인 공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리고 하나 더, 다수의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 내용을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적 영역이랑 밀접하게 관련있는 개념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게 12쪽에 있었던 가 지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나를 읽을 때, 그리고 올해 나올 만한 게 뭐냐, 이 테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통시와 공시적 관점의 글 읽기, 이걸 내기에 최적화된 지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통시적 관점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말 그대로 시간을 관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에요. 고대, 중세, 근대가 우리 13쪽에 있는 나글에 써 있었고요. 고대 시대에서 근대, 이 이후에 현대까지 오면서 점점 무슨 사상이 중심이 됐냐면,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개인주의의 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통시적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가치, 개인의 존엄성이 많이 재평가되고 우월하게 평가받은 만큼 개인주의에 대한 사상들이 통시적으로 확장되었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영역에 대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주 공공성이 강한, 공적 영역이 아주 중요시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보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동체로서의 기능, 그리고 단합, 연대,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생존과 행복을 노렸던 그런 시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따르면 이 공적 영역을 중시하는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 근대로 들어서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돼요. 개인주의, 약간 공적인 영역, 즉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 공익을 따지느라 나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대가 강조하는 건 바로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 쉬워라. 어려울 거 없죠. 지문을 볼 게 더 있나 싶을 정도예요. 끝났어요. 이게 이 지문 내용이에요. 12쪽에 보시면요. 공공성의 개념이 좀 더 많이 비중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읽어보시면 뭐 국가 관련, 공익, 접근성 보시면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뭐 구성원들, 사회 공동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 여기는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 다 단체, 구성원들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이 공공성이 공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되어 있는 거다라고 깔려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공적 영역을 중시했던 고대 중세는 공공성이 중요한 가치다,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이 나와 있고요. 근대에서는 공공성? 이건 너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범위야. 약화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근대시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8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공공성 담론 주요 초점. 공공성이 공적 영역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시하면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 양상의 변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했다. 조금만 더 통시적으로 바뀐 거 볼 거예요. 고대 중세 중시한다. 근데 약화시키자. 자, 물론 우리가 실제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이걸 약화하는 정도를 어느 범위까지 약화시킬 것인가, 중시한다면 어디까지 중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자, 9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아이, 둘의 대립을 해소하는 게 이게 아니라 공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둘을 대립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9번의 답 5번 무난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0번은 실체적 개념하고 뭔 개념이냐? 과정설, 실체설과 과정설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쉽게 답 나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뻔질나게 써있지만 답 3번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엄청 쉬워요. 11번도 쉽습니다. 자, 요게 범위 문제예요. 근데 11번은 답은 일단 2번인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범위 설정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나올 만한 게 딱 요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A라는 부분, A가 고대 그리스 사회였잖아요. 공적 영역을 중시하는 거 우월해.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이 더 우월해. 그래서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어. 국가 관련된 거고요. 다수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과 관련이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공공성의 접근성은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그 세부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돼요. 네, 고대 시대에는 시민만 참여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접근성 배제. 그래서 답은 3번. 11번의 답은 2번. 네, 요게 그대로 무난하게 접근성 배제 나오게 됩니다. 15번요. 답은 5번입니다. 공공성 가치를 우려한 게 아니죠. 공공성 가치를 약화시켜야 한다지. 너무 쉬웠다. 12번의 답 5번 나오고요. 자, 13번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제가 통시적 관점에 따른 변화잖아요. 이건 너무 쉬워. 실제로 우리가 나올 만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요 13번의 복이네요. 네, 공시적 관점이라는 것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은 둘 다 출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결합시킬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공시는요, 동일한 시대를 공유하지만 지역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시적 관점에서 보기를 보니까 동양이 나와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이 고대는 서양이었지만 이 복이 나오는 고대는 바로 동양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고대 입장. 중세의 동양, 중세의 서양. 본문이고 복이고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까 참 문제 내기가 좋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차이 공통점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동일한 시대의 다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봐주셔야 되고
뭐간데 푸는데 큰 지장 없었을 겁니다. 13번의 답은 2번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 2번. 서양의 중세사회와, 자 범위를 잡아줘야죠. 서양의 중세사회와 동양의 고대사회, 이 두 개를 비교하겠대요. 근데 둘 다 공적 영역이 정당화된 영역, 공적 영역이 둘 다 우월하게 봤다는 내용, 아까 이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기 읽어보시면 대놓고 써있죠. 동양에서의 고대사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여럿이 함께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 답 2번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비교가 조금씩 핀트가 어긋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는 뭐가 실려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은 76쪽, 수능 특강 독서 76쪽 보시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테마로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써놓을 걸 가볍게 볼게요. 이건 문제 풀 게 아니니까. 고대 1문단 같은 경우는 76의 1문단 보시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친구래요. 쓸모없는 인간이래. 그렇게 선언한대요. 자,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번에는 자유주의, 사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세트로 묶여도 상관없죠. 우리나라도 자유자본주의라는 공식적인 이념체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둘은 이제 아주 긴밀한 세트죠. 여기서는 자본주의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발전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다고 할 만한 증거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요. 자유주의 당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적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3명 나와요. 다 이름이 같아. 존이야, 존. 이 문단에는 존 로크가 나옵니다. 이 아저씨. 존 로크는 워낙 많이 나오고 현대 철학에서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주의 사상을 깔아주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낸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존 로크의 입장을 보시면 이 공적 영역, 즉 사회라는 거는 인간, 우리 개인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철저하게 사적 영역이 우월하고 공적 영역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대한 우월성, 사적 영역이 더 먼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문단 내용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거고요. 3문단 오시면 밑줄 쳐져 있네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역시 많이 나온 아저씨인데 조금 범위가 달라요. 사적 영역이 우월하다는 건 계속 견지돼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니까. 근데 자, 3문단 밑에서 3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밀은 개인이 더 높은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요. 국가의 개입, 공공성에 관련된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존재해요. 아까 존 로크랑 다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교육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교육에 대한 역할만 한정해서 국가 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스튜어트 밀은 교육에 한정해서는 공적 영역이 허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슬슬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우리 학생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을 사거나 삼각김밥을 사는 거는 나의 자유지만 학교에 가는 거는 의무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스튜어트 밀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교육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 그 아래 존 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도 자유주의 자산가예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근데 이 두 개 구분 자체를 비판한 사람이라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자, 공적 영역을요. 이 사람들 아까 기존에 있었던 두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은 공적 영역만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인데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4문단이네요. 4문단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중간 볼게요. 두 번째 줄, 그냥 두 번째 줄 다 볼게. 4문단은 두 번째 줄.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고, 자유주의 사상가인데요. 이 개인주의를 비판했대요.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대요. 이번에는 이 아저씨는 아까 우리 기출에서 작년 수완에서 봤던 거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대요. 왜 그런지 볼까요? 뒤에는 공적인 것의 발생은 인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 활동의 결과를 이를 여기 관리 감독할 필요성 느끼게 되면서 라고 설명한대요. 이 사람은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이 허용하거나 아니면 교육의 한정에선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람끼리 개인끼리 살다 보면 우리 개인과 별도로 이 개인들끼리의 충돌과 갈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공적 영역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사문단 보고 있죠? 사문단 5번째 줄 중간 볼게요. 5번째 줄 중간. 이에 근거하여 듀이는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 제3자들에게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그거를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개인들끼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두 사람이서 자유 계약론에 의해서 둘이 판단하고 행위해도 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들은 제3자가 만든 거니까 이건 제한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존 듀이의 얘기가 바로 법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사이의 거래. 사나보다 파나보다. 근데 그 마약 유통망이나 마약 중독자가 발생함으로써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 사회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제3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들을 이거를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공적 영역이라고 취급한 거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의 필요성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77쪽에 이제 마지막 문단 있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은 단순히 개인이 모인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개인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공적 영역에 의해서 우리 개인들이 형성된 것도 있다. 즉 둘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아저씨랑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범위가 맨 처음에서 점점점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를 역시 하면 뒤에 있는 문제도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기도 있는데 우간다 아리스토텔레스 읽어보시면 보기도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범위를 설정하는 걸 연습해 보자고요. 수특 문제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해설지 보면서 당연히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 수특 독서 다 풀게 해드릴 테니까 파이팅 하자고요. 자, 이제 문학 보도록 할게요. 우리 13호 교재에 다시 와서 수능 중심 13호 와서 23쪽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복선화음 거고요. 이걸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없고 어려운 어휘들은 대부분 이제 별세탕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큰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연기 문제는 없습니다. 복선화한 건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23쪽 보고 계시죠?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줄까지가 1절이에요. 8번째 줄. 나의 신행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데요. 미리 말하자면 엄마입니다. 엄마. 지금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딸을 시집 보낼 때의 엄마예요. 그 엄마가 시집을 이제 가게 된 딸에게 하는 말이 바로 복선화음갑니다. 복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아주 음험하고 나쁜 일을 하면 화를 입는다. 똑같은 말로 권선징악이라고 있겠죠. 그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딸에게 약간 무슨 내용이겠어요? 착하게 살아. 그래야 복을 받아. 나쁘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8번째 줄까지가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가 화자가 이 어려운 집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일으켜서 너 시집갈 때 영매 춘득이 즉 하인들이거든요. 하인들을 보내고 혼수품하고 밥도 다 해서 보낸대요.
엄마가 이렇게 다 집을 일으켰단다. 이렇게 하니까 니들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해야 돼. 엄마를 본받아야 돼. 라고 본인에 대한 화자 본인에 대한 얘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8번째 줄까지가 복선이에요. 복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자, 근데 이 지문의 핵심은 그 다음부터 바로 괴똥엄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9번째 줄부터 쭉 엄청 길게까지 괴똥엄이 얘기인데요. 괴똥엄이가 하는 자기랑 화자랑 대조되는 조금 경박하고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니? 가족들이 죽고 지금 집안이 개판 나지 않았니? 약간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파트가 바로 9번째 줄부터가 바로 화음 파트입니다. 화를 입는 파트예요. 개똥어미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막 어리석어요. 기억 니은도 모른대요. 글도 몰라요. 그리고 새댁인데 막 밥 맨날 먹는 거 막 주워 먹다가 막 화장도 안 되어 있대요. 그리고 막 거침없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보고 가족들도 막 불행하고 이렇다는 얘기들이 줄줄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엔딩 부분은 그래서 마지막에 경계하고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잔소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거는요. 내용 자체는 무난해요. 그냥 딸에게 하는 권계, 계가라고 하는 건데 보자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문학에서 해학 아닙니까? 해학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데 일단 이 지문은 웃음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웃음은 뭐냐면 이 왜곡에서 출발합니다. 왜곡 평범한 것이 아닌 것, 평범한 것을 평범하지 않은 걸 드러내거나 사실을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기본적으로 웃음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올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서는 이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단순한 왜곡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심리를 파악했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조금 담겨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 우리는 왜곡된 대상을 보면서 왜 웃음을 짓는가 하면 우월론입니다. 이 지문은 왜곡의 대상은 바로 괴똥엄이에요. 행동이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는. 그래서 우월론? 얘 되게 이상하다. 얘 되게 바보 같다. 기억 니은도 모른다. 그러니까 괴똥어미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우월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웃음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사실 이 우월감이랑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2023년을 살고 있고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행복한가요? 물어보시면 다들 지금 감히 말하면 우리는 꽤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극도의 빈곤, 먹고 살 걱정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모두 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 많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죠. 본인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불행은요,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생존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느끼는 불행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쟤는 벤츠 타는데 나는 이런 차를 특정 차를 말하면 안 되니까 난 이런 차를 끌어. 난 불행해. 쟤는 오마카세 먹는데 나는 오늘 라면 끓여 먹어. 사실 라면도 맛있거든. 라면에다가 김치 먹으면 그 극락이거든.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면 조금 오버스럽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이 개똥어미의 어리석음을 보고 이 독자가 우월함을 느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웃음 키워드를 우월론으로 잡았었어요. 꽤 재미난 이론이죠. 두 번째는요, 부조화론입니다.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야 되는 신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본초적인 감정이거든요. 부조화스러울 때 우리는 웃음을 해요. 이게 현대 코미디예요, 사실은 이 부조화론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대모사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아이유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유 성대모사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개소리잖아요, 이게. 물론 웃으신 분은 없겠지만 아이유 성대모사인가 해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는 부조화스럽죠. 우리가 현대에 즐기는 코미디라는 게 사실 이 부조화, 상황과 조건과 맞지 않은 거를 우리가 부조화해서 느끼는 웃음이라는 건데, 지금 이 개똥오미는 새댁, 즉 신혼 그 며느리예요. 새댁인 입장인데 막 옷을 먹고 화장도 안 하고 지워져 있고 옷도 얼룩덜룩하고 빨지도 않고 더러워요. 새댁인데 이상해. 새댁인데 아이유인데 안녕하세요야. 새댁인데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얼룩덜룩해. 뭔가 이상하다. 부조화스럽다. 그때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만 어렵지 현대 코미디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 지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해방론입니다. 해방론. 자, 이 두 개랑 달라요. 왜? 이거는 괴똥어미의 이런 거침없는 행동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뭘 느껴? 해방감.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자,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여성으로서의 규범, 억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개똥어미의 거침없는 행동을 보고 대리만족,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서도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르죠? 개똥어미의 부족함에서 유발되는 웃음이라면 이건 개똥어미의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쾌하다 하면서. 이것도 역시 현대에 적용되게 됩니다. 범죄 도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범죄자가 있으면 우리 마동석 씨처럼 가서 막 때려 부시고 야 이 새끼 하면서 막 때려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하고 호쾌함이 느껴지니까 역시 거기서 느껴지는 웃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에 이 세 가지, 괴똥오미에 대해 세 가지 웃음 키워드가 담겨 있으니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족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한 20분 했나? 30분 했나?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3월 모의고사 보셨죠? 커트가 90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다만 다들 국어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해 지금.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쉽지는 않았지만 경쟁자들이 이제 잘하게 됐다. 경쟁자들이 국어 공부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해서 올해 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내일이죠. 3월 25일, 26일은 모의고사가 따로 없으니까 한 주 쉬고 갈 테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중앙에는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날 14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